서울 강북의 낡은 아파트 단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녹슨 자전거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 붙였다 떼어낸 광고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이곳 304호에 김복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예요? 남편 박종만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복래 씨는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지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늘 그렇듯 짧고 담담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그녀는 이 집에서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복래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지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자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했지요. 남편은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일했지요. 정년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복래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와 딸 박수진. 민수는 지금 48살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45살로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지요. 두 자녀 모두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복래 씨는 그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지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기도 했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잖아요. 딸 수진이가 대학생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복래 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지요. 그녀는 30년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자녀들 몰래요. 처음에는 우유 배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 돈을 은행 적금에 넣었지요.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서도 모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10,000원, 20,000원씩 빼놓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깎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깎았지요. 버스 대신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적금, 예금, 그리고 안전한 채권에 나누어 넣어두었지요. 통장은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이었고 독립성이었으며 자유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를 언제나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면 큰아들 민수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죠?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예요? 복래 씨는 그럴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녀가 아니라 재산이었으니까요.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렇게 물었지요. 엄마, 나중에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한테만 다 주시면 안 돼요. 복래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녀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을 물려줄 늙은 여자로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래 씨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지요. 민수는 1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정은이었지요. 은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복례 씨는 그녀를 며느리로 맞았을 때 기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은희를 잘 대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는 골프를 다녔지요. 은희가 아무리 잘해도 민수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참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요.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하지만 은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지요. 복례 씨는 은희가 집을 떠날 때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우리 아들이 널 잘못 대했구나.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복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는 떠났지만 복례 씨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남아 있었지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가 복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복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다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은희야, 어떻게 왔니? 그냥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은희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었습니다. 복례 씨는 감격했지요. 이미 남이 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은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복례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도 수진이도 자주 오지 않았지만 은희만은 빠짐없이 왔지요. 복례 씨는 은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은희야, 너는 착한 아이구나. 어머니야말로 제게 늘 따뜻하셨어요. 복례 씨는 그런 은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준 사람에게 보답하리라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복례 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밥맛이 없었고 자꾸만 피곤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지요. 남편 박종만 씨가 놀라서 복례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괜찮소? 병원에 가봐야겠어. 복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복례 씨는 근처 병원에 갔지요.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례 씨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복례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복례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는 길이니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복례 씨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지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례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딸 수진에게 전화했지요.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췌장암이래.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야. 그제야 수진이는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응. 그럼 저도 곧 집에 갈게요. 복래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라도 연락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와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엄마, 정말 최장암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시더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항암 치료는요? 받을 수도 있대. 근데 완치는 어렵다고 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엄마, 아빠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죠? 복래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중병을 선고받았는데 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재산이었다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나중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복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 했지요.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는 복래 씨 몰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빠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빠 명의로 남겠지. 근데 아빠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얼마 안 있어 우리한테 넘어올 거야.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쯤 할까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5억에서 6억 정도 한대. 엄마 아빠가 일찍 사둬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어머니의 병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지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갑자기 극진하게 복래 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민수는 매일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간병인처럼 복래 씨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지요. 엄마, 제가 여기 있을게요. 편히 쉬세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며 복래 씨를 간병했지요. 엄마,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복래 씨는 자녀들의 변화에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을 오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래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민수와 수진이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오빠 엄마가 이렇게 오래 버티실 줄 몰랐어요. 병원비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복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복래 씨는 혼자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자녀들의 극진한 간병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길 재산이었지요. 복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혼한 며느리 정은이였지요. 복래 씨는 은희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나야.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췌장암이래. 은희는 놀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복래 씨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희는 당장 오겠다고 했지요. 다음 날 은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복래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복래 씨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고맙구나. 이혼했는데도 나를 찾아와줘서.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요. 복래 씨는 은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재산을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자신을 아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은희를 보고 불편해했지요.
은희야, 왜 여기 와? 이미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어머니가 좋아서 왔어요. 제가 오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은희는 계속해서 복래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복래 씨는 은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아이에게 보답해야겠어. 복래 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지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그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혜진 변호사였지요. 복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복래 씨는 자신이 가진 재산 목록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모은 5억 원의 증거였지요. 이 돈을 정은희 씨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희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제 전 며느리입니다. 큰아들과 이혼했지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 혹시 친자녀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기록한 일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자신을 방치한 기록, 재산에만 관심을 보인 대화 내용, 그리고 은희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본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걸 보세요. 제 친자식들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 며느리만이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었지요. 최 변호사는 일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유증을 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복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유언장 작성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복래 씨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래 씨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지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지요. 의사는 복래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을 부르세요. 남편 박종만 씨가 급히 민수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지요. 엄마, 엄마. 민수가 복래 씨를 흔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복래 씨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민수야, 수진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복래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민수와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내 재산만 사랑했어.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복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돈을 모았어. 너희가 모르게.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래 씨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우억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지.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5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복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내 재산은 진정한 효를 보인 사람에게 돌아갈 거야.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셨는데요. 복래 씨는 슬픈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것이 복래 씨가 자녀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의사가 다가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지요.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5억이라고 하셨어. 아파트와 합치면 10억이 넘는 거야.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복래 씨는 평생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떠났지요. 장례식장에는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은이도 왔습니다. 은희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복래 씨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지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은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왜 계속 와?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는 됐으니 이제가. 여긴 가족들만 있어야 해.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래 씨에 대한 그리움이 깊게 남아 있었지요. 장례식이 끝난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혜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가족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들떠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 박종만 씨도 함께 갔지요. 드디어 엄마 재산을 정리하는구나.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지요.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은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은희 네가 왜 여기 있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은희 씨도 유언 관련 당사자이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한 사람인데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고 김복래 씨의 유언입니다. 먼저 서울시 강북구 소재 아파트 304호는 배우자 박종만 씨에게 상속합니다. 박종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최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30년간 모은 현금성 자산 5억 원은 민수와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간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전 며느리 정은희 씨에게 전액 유증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희 씨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명확한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정은희 씨가 진심으로 간병해 준 데 대한 보상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셨는데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일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재산뿐이다. 민수와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은희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 아이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친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 유증은 간병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정은희 씨와 간병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간병 계약이요? 네, 정식으로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복례 씨와 은희 사이의 간병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지요.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엄마를 속인 거라고요. 은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속인 적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거짓말. 믿지 못하시겠다면 어머니께서 남기신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례 씨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영상 속 복례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구나. 너희는 내 결정에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가 30년 동안 모은 내 돈이란다. 나는 이 돈을 진정으로 나를 아껴준 사람에게 주고 싶어. 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해줬어. 너희는 재산만 사랑했지. 미안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종만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은 안 하겠어요. 수진이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은희 씨 유증을 받으시겠습니까?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수진이를 바라보았지요.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 돈을 받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받을 거면서.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정은희 씨, 이것은 당신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분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지요. 은희는 복례 씨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유언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남에게 넘어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지요.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 유증이 아니라 간병 대가입니다. 게다가 고인께서 남기신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친아들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간병 계약의 유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고인이 계약 당시 온전한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예요. 엄마는 말기 암 환자였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공증 기록을 보면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가 명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설득했습니다. 수진이도 5억 원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오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해봐야 알지. 안 하면 그 돈은 영영 은희 것이 돼.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지요.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정은이는 고인 김복래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간병 계약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유언 역시 무효이다. 소장을 받은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최혜진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지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변호사는 소장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 주장이네요. 하지만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송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소송은 석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지요. 법정에는 민수, 수진이, 그리고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도 있었지요.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정은이는 고인과 이혼한 사이로 가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간병 계약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계약은 고인이 말기 암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혜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계약 당시 완전히 정신이 명료했습니다. 공증 기록과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기록, 공증 기록, 그리고 복래 씨가 남긴 영상이었지요. 재판장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복래 씨는 또렷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저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은희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영상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민수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고인이 암 치료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의료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인의 인지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이 남긴 간병일지입니다. 여기에는 원고들이 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일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민수와 수진이는 병원에 자주 찾아왔지만 대부분 재산 이야기만 했다.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다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그들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재판장이 읽는 내용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최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병원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원고들이 고인을 간병하는 척하다가 고인이 잠들면 즉시 휴대폰만 보거나 자리를 뜬 장면들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복래 씨 곁에 앉아 있다가 그녀가 잠들자마자 휴대폰 게임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복래 씨가 잠든 사이 복도에서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수진이의 음성이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지요. 반면 은희가 복래 씨를 돌보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은희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드리고 책을 읽어주었지요. 복래 씨는 은희를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변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민수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지요. 재판은 2차례 더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최혜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와 가짜 효의 차이입니다. 고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고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고인을 진심으로 아낀 사람은 피고 정은이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유. 고인 김복래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간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정은이는 성실히 간병 의무를 이행했다. 원고들은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들은 5억 원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더 큰 타격은 명예였습니다. 재판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이지요. 말기 암 어머니 재산만 노린 패륜 자식들, 법정서 참패. 30년 비밀 적금 5억, 이혼한 며느리가 받은 이유. 진짜 효와 가짜 효, 법원이 내린 판결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민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은희는 조용히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지요.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은희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복래 씨가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지요. 은희는 복래 씨가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박종만 씨를 만났습니다. 복래 씨의 남편이었지요. 아버님, 박종만 씨는 은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은희구나.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박종만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나는 복래가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몰랐네. 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박종만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는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내가 바보였어. 은희는 박종만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사랑하셨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도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돈을 모았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네. 얼마나 외로웠으면. 박종만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종만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네. 주변 눈치가 너무 보여서였지.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수진이는요? 수진이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구만. 이 일로 시댁에서 눈총을 받는다나 뭐라나? 은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나를 원망하겠지요. 박종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야. 내가 그 애들을 잘못 키웠어. 복내한테만 맡기고 나는 신경도 안 썼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려고 했네. 이게 뭐예요? 복내가 남긴 편지야. 자네 앞으로 된 거지.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은희에게라고 복래 씨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그러게. 은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복래 씨의 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은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구나. 나는 자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함께 있단다. 미안한 건 자네를 이런 소동에 휘말리게 해서야. 고마운 건 자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해줘서지.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과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나를 희생했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단다. 나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어. 은희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기뻤어. 따뜻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민수가 너를 제대로 대하지 않더구나. 나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 내가 이혼하고 떠날 때 나는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다시 찾아와 줬지. 나는 그때 알았단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은 사실 나를 위한 자유였어. 언젠가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 혼자 살고 싶었지.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돈만 모았단다. 이제 그 돈을 너에게 주려고 해.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 민수와 수진이는 화를 낼 거야. 소송도 할지 모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모든 걸 준비해뒀어. 너는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그리고 가끔 나를 떠올려주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 고맙고 또 고마워, 은희야. 내가 있어서 나의 마지막 시간이 외롭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은희에게. 김복래. 편지를 다 읽은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어머니, 박종만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내는 자네를 정말 많이 아꼈네. 저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박종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복내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아버님, 건강 조심하세요. 자네도 잘 지내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복내가 원하는 거니까. 은희는 박종만 씨와 헤어진 후 복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지요. 묘비에는 간단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복래 1953-2024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은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국화꽃을 놓았지요. 어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복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것도요. 은희는 복래 씨가 남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복내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카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희는 매주 무료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지요. 어르신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노인들은 고마워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은희는 그들의 모습에서 복래 씨를 떠올렸지요. 카페를 찾는 노인 중에는 복래 씨처럼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은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죠? 그럼 나이 들면 다들 외로워. 자식들은 바쁘다고 잘 안 오고. 저희 카페에 자주 오세요. 제가 어머니처럼 대해드릴게요. 노인들은 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은희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와요, 앉아요.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요. 커피 한 잔 줘. 은희는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은희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전부 다. 당신과 이혼할 때도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도 당신을 괴롭힌 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았어.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당신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송에서 지고 나서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명예도 친구들도. 아내도 나를 떠났어. 그건 안 됐네요. 아니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였어.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카페 이름이 복례의 집이더군. 엄마 이름을. 내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엄마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행복해.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어머니 민수 씨가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복래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 복래 씨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요. 은희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 씨가 찾아왔다. 그는 변한 것 같았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을까? 민수 씨와 수진 씨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다. 그건 교훈이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나는 어머니 덕분에 배웠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 평생의 재산입니다. 그 어떤 돈보다 값진 재산이지요. 시간이 더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복래의 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곳을 찾았고 은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복래의 집이 맞나요? 네,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이혼한 시어머니께 유산을 받은 분이시죠? 은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는데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어떤 용기요? 다시 연락드릴 용기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은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젊은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래 씨를 떠올렸지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날 밤 은희는 다시 복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이제 작은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매달 찾아와 꽃을 심고 가꾼 것이지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은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복래 씨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의 마음속에 그리고 복래의 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그것이 김복래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 피가 아닌 진심,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함. 복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카페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었지요. 외로운 노인, 힘든 젊은이, 혹은 따뜻함을 찾는 누군가가요. 그리고 은희는 그들을 복래 씨처럼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희가 복래 씨께 보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카페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복래 씨의 사진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란다.